일부의 내용부터 중간중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부의 부제는 고전에서 읽는 세계인식입니다. 공자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제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영복 교수가 고른 한 명은 자로라는 제자입니다. 공자와 자로의 관계를 통해 공자의 특별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로는 유협이었습니다. 의협심 있는 호기로운 사내였습니다. 그의 눈에 공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용복 교수는 나카지마 아스시의 중편 제자와 이노우에 야스시의 공자에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 두 이야기에서는 모두 자로의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자로는 공자를 힘이나 신기 정도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반적인 모습의 완전한 균형은 실로 완벽한 인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공자에서 공자 일행이 며칠을 굶주리자 자로가 공자에게 화난 듯이 이야기합니다. 군자도 궁할 때가 있습니까? 공자의 대답은 의외로 조용하고 간단합니다. 군자는 원래 궁한 법이라네. 소인은 궁하면 흐트러지는 법이지. 그런 대답에 자로와 일행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공자의 사상은 당시의 지배, 피지배에 갇힌 사고에서 해방되는 계기가 됩니다. 공자가 강조하는 덕을 갖춘 사군자는 인간관계가 역동성을 발휘하는 계기가 됩니다. 마치 가위바위로만 승부를 가르다가 보가 등장한 것과 같습니다. 논어는 인간에 대한 주목이었고 인간관계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약육강식, 권력, 부와 명예가 우선시되는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표현하지만 다들 따지기 일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인문학은 언제나 알면서도 어려운 학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영복 교수가 말한 대로 공자의 논어가 인간에 대한 담론이라면 인문학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자에 이어서 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맹자는 논어의 3배 분량입니다. 공자가 인간에 주목해 인간관계를 발견하였다면 맹자는 한 단계 발전해 관계가 있고 없고의 큰 차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이양역지입니다. 맹자가 인자하기로 소문난 제나라 선왕을 찾아가서 들은 소문을 확인합니다. 소문의 내용인즉 선왕이 소를 끌고 가는 신하에게 묻습니다. 그 소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흔종하러 갑니다. 흔종이란 종을 새로 주조하면 소를 죽여서 목에서 나오는 피를 종에 바르는 의식입니다. 임금이 그 소를 놓아주거라고 합니다. 신하가 그렇다면 흔종을 폐지할까요? 흔종이야 어찌 폐지할 수 있겠느냐? 양으로 바꾸어서 제를 지내라고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맹자는 선왕의 결정이 바로 양은 보지 못했고 소는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 것과 못 본 것의 차이가 이해 가십니까? 그 차이는 소와 양의 생사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요즘 세태는 어떤가요? 본 것과 못 본 것, 만난 것과 만나지 않은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클까요? 예전에는 버스를 타도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안부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인사를 잘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한두 번 본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시할 만한 관계로 인식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모르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서로의 관계를 관계 없음으로 정하면서 점점 더 인간관계와 사회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신영복 교수는 오늘날의 인간관계가 도시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도시는 자본주의 존재 형태입니다. 도시 안에서의 상품 교환과 얼굴 없는 생산, 소비의 반복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과 같은 인간관계를 만들었다는 의견입니다. 동네 이름이 걸려있는 동네 슈퍼 주인과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주인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동네 슈퍼는 점점 사라지고 세븐일레븐과 같은 편의점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묵자의 겸해 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묵자는 당시의 패권 방식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상현, 상동, 겸해를 강조합니다. 상현이란 신분에 관계없이 현자를 천자로 모신다는 사상입니다. 상동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겸해라는 것은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묵자의 겸해 사상에 대한 예시로
양약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명에게 양약을 썼더니 3명만 효험을 보고 나머지 9,997명이 효험을 보지 못했다면 그것을 양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일반적으로 이런 약은 양약이 아닌 독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몇 개의 승전국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서너 개의 승전국도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도 14년 만에 패망합니다. 그런 전쟁 비용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민생이 좋아질 것인가를 역설합니다. 묵자는 말로만 겸해를 주장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묵자는 전쟁을 막기 위해 직접 해당 나라의 왕을 설득하러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학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민심은 묵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기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곡돌사시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공로는 몰라주는 세태를 말합니다. 묵자가 초나라의 침공을 저지하고 돌아왔을 때 여각의 문지기가 묵자를 들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묵자가 그 문지기를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애인 약의 기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정나라에 차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발을 본뜨고 그것을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본을 탁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에 갈 때 탁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가 신발 가게에 도착했을 때 탁이 없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직접 발로 신어보지 않습니까? 탁은 믿을 수 있지만 내 발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비자의 예화입니다. 한비자는 현실을 못 보고 탁에 의존하는 제자백가들의 공리공담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한비자는 교묘한 거짓은 졸렬한 성실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진서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나라 참주인 맹손이 사냥을 나갔다가 어린 사슴을 잡고는 진서파에게 이 사슴을 데리고 먼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맹손이 돌아왔을 때 어린 사슴이 없자 진서파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진서파가 말하기를 새끼 사슴을 데리고 오는데 어미 사슴이 쫓아와서 하는 수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맹손은 화가 나서 진서파를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맹손은 자기 아들의 삽으로 진서파를 모셔왔습니다. 이유인 즉슨 짐승 새끼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물며 사람 새끼를 아끼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진서파가 어린 사슴에 이어 어미 사슴까지 잡아버렸다면 아마 참으로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한비자가 주장하는 망국론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군주가 간언하는 자의 벼슬 높고 낮은 것에 근거해서 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 말을 견주어 판단하지 않으며 어느 특정한 사람만 의견을 받아들이는 창구로 삼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가 대범하나 뉘우침이 없고 나라가 혼란해도 자신은 재능이 많다고 여기며 나라 안 상황에 어둡고 이웃 적국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의 사회에도 적용되는 말들입니다. 차치리의 발은 탁으로 가려지고 진서파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사냥의 희락에 가려지고 누군가의 조언이 그 사람의 계급이나 특정 관계에 있고 없음으로 인해 가치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본질을 대체하려고 하는 사회적 내질에 의해 자신의 선택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신용복 교수가 세계를 바라보는 고전에서의 시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저의 생각도 중간중간 들어가 있으니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세계를 보는 관점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은 사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도 연결됩니다. 지배, 피지배의 관계와 그것을 초월한 인간의 발견, 그리고 관계 있음과 관계 없음, 겸해와 차별, 탁과 발 등 서로 대비되는 개념들이었습니다. 신용복 교수는 이러한 관점과 개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관계의 조직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정과 반이 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대비되는 개념을 좌우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념들을 동그란 원의 주변에 하나씩 배치합니다. 그러면 서로 대비되던 개념들이 어느새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립되는 가치의 통일과 조화가 세계 운동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의 한 가운데에는 양심을 배치하라고 합니다. 양심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존재는 수많은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비로소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 정체성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정반합, 대비와 조화를 통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양심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자신의 양심이 여러 가치들의 정반합에 적용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개인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등 많은 가치 선택 기준을 선호하곤 합니다. 기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꺼려지는 단어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기준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회, 더 넓게는 세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신영복 교수의 담론과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